스페이드 여왕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이제 일반화된 환상 소설로서의 스페이드의 여왕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제목을 기법으로서의 환상, 환상과 실제 그 사이에서의 시학적인 망설임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이 소설을 주제론적으로 이제 읽을 때 부각되는 그 게르만의 윤리적인 망설임과 이제 서로 짝을 이루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환상 소설로 스페이드의 여왕을 볼 때 뭐가 환상적이냐? 협소한님에서의 환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대답은 백작 부인의 비장의 카드를 둘러싼 게르만의 내적인 외적인 움직임, 이것에 의해서 환상이 형성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3장인데 게르만이 백작 부인을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 그리고 의도치 않았지만 어쨌거나 부인을 죽이게까지 되는 그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인의 장례식 장면, 세 번째는 바로 그날 밤인데 백작 부인이 유령의 이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거 5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박에서 마지막 날에 게르만이 이제 그 371 패에 따라서 해서 쭉 이기는데 마지막에 이제 스페이드 퀸하고 에이스 1을 착각해가지고 이제 그 착시죠, 착시. 그것에 의해서 이제 지고 미치게 되는 그거. 그래서 6장. 이렇게 총 4장면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먼저 그 할머니하고 만나는 이제 장면을 보면 할머니가 이제 백작 부인이 현재 87세입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거의 지금 2인분을 살고 계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왕년에는 정말 빛나는 시절을 보냈던 걸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외국에서 살았는데 프랑스에서 모스크바의 비너스다 이런 별명을 이제 얻을 정도로 굉장히 빼어난 미모에 그 여러 사교계 인사들하고 이제 어울리고, 또 남편이 부인에게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애도 넷이나 되고, 그 다음에 젊은 또 정부 애인까지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근데 부인이 이렇게 알았던 사람들 중에 생제르맹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럽 문화권에서는 많이 등장하는데, 그 영원한 유대인이니 뭐니 뭐 신비한 마법사니 현자의 돌이니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신비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안고 있는 이제 그런 인물인데, 할머니가 이제 카드를 해가지고 완전 말아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메울 길이 없자 생제르맹 백작한테 도움을 청하는데, 그때 이제 백작이 할머니에게 이제 비장의 카드를 이제 이렇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게르만이 듣고서 할머니한테 그걸 알아내려고 이제 할머니를 찾아간 겁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가 87세인데 무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지금 돌아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때는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무도회에 기괴한 장식품처럼 앉아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돌아와서 화장을 다 지우고 이런 머리나 이런 장식을 다 제거한 할머니가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보였다 하는 그런 묘사도 조금 인상적이고, 어쨌거나 이제 여기서 게르만이 할머니를 찾아가서 할머니한테 계속 이제 회유도 해보고 애걸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쭉 하면서 이제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할머니가 요 장면에서 말을 하는 것이 딱 한 번이 한마디, 그것은 농담이었어요. 요거를 두 번인가 하는데 도대체 뭐가 농담이었다는 건지, 이것이 이제 또 스페이드 여왕을 이해하는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비장의 카드를 둘러싼 그거만 농담이었다는 건지, 그거를 둘러싼 모든 이야기가 다 농담이었다는 건지 그것도 애매하고, 그 다음에 설령 그것은 유임했다 할지라도 현재 이 정황을 보면 87세에 야밤에 불청객이 방문을 했는데 할머니가 보이는 반응이 너무 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뭐 비명을 지른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고 너무 무디고, 그 다음에 귀도 잘 안 들리시는 것 같고, 눈도 조금, 그러니까 요즘으로 지금 백내장 이런 거 이제 다 보면 감각기관도 조금 많이 노화했고, 그리고 인지 기능도 상당히 저하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황 자체가 농담일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백작 부인은 깜짝 놀라는 것 같았다. 백작 부인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식의 묘사는 자세히 보시면 게르만이 생각하기에, 게르만의 눈에는 게르만은 뭐뭐뭐하게 여겨졌다 이런 식의 문장이 많아서 모든 것이 게르만의 환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결국 이제 게르만은 그 비법을 얻기 위해서 쏠 생각은 없었지만, 그러니까 장전도 되지 않았지만 총을 이렇게 꺼내고 그거에 심히 동요된 백작 부인이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그러니까 돌연사 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움직이지 않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 백작 부인이 앉아있는 의자가 이른바 그 볼테르 의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볼테르 의자는 말 그대로 프랑스 계몽 철학자인 볼테르가
질게 앉았던 의자여서 볼테르 의자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등받이가 길고요. 이렇게 이제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있고 다리가 이렇게 4개 있는데 의자 다리가 짧아서 조금만 흔들려도 이게 무게 중심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냥 벌러덩 넘어지게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죽게 된 거에는 뭔가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돌아가실 나이도 되셨고. 근데 게르만이 리자 방으로 가서 리자를 다시 만나고 돌아왔을 때 할머니가 딱딱하게 굳은 채로 앉아 있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벌러도 넘어갔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와서 다시 앉아 있었을까요? 정말 누가 와서 일으켜 준 것일까? 근데 등등의 이제 의문이 드는데 요런 이제 사소한 어떤 디테일적 부분은 우리가 그냥 일종의 기법으로서의 환상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것은 이제 원문을 봐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뿌시킨이 이걸 실수로 이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작가의 성향상 굉장히 꼼꼼하게 쓰는 그런 작가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역시도 작가의 어떤 장치가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은 점점 더 이게 뭐지라는 의구심을 더 증폭시키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장례식 장면인데 러시아는 그 장례식을 치를 때 관에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놓고 뚜껑을 덮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고인의 그 이렇게 얼굴이나 이런 이렇게 뭐 입술이나 이런데 키스를 하면서 이제 그 조문을 하는 그런 식인데요. 백작 부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린 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게르만이 보고서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죠. 거의 리자도 막 놀라고 막 다 같이 놀라는 막 이런 상황이 되고, 그 약간 사교계 소설의 요소가 또 굉장히 강한 작품인데 스페이드 여왕이 그거를 보고서 또 뒤에서는 또 쑥덕됩니다. 백작 부인이 뭐 영국인 애인이 있었대. 뭐 그 사생아래 아 그렇군요. 뭐 이렇게 짧게지만 이제 그런 세태 묘사도 푸시킨이 놓치질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 백작 부인의 시신이 윙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착시, 요거는 게르만의 어떤 지나친 긴장, 뭐 죄책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걸로 볼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그 백작 부인이 나타나는 장면 있죠. 여기가 이제 이 소설의 압권인데 이것은 이제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이 대목을 조금 핵심적으로 보면 그 우선은 무도회의 기괴한 장식품 같은 백작 부인. 그러니까 살아서는 이렇게 장식품 같은 사람이 오히려 죽어서 이렇게 더 살아있는 존재로 힘을 얻는다는 것은 이 소설 전반에 깔려있는 아이러니이기도 한 것 같고요. 할머니가 이제 출연하는 장면을 보면 제가 그 처음에 강자 소개할 때 그 뿌시킨 소개하면서 고딕 소설을 언급을 했는데 그런 고딕 소설의 일반적인 공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날도 굉장히 굽고 으슥한 밤이고 막 밖에서 막 바람도 막 부는 것 같고 갑자기 문이 이렇게 끼익 하고 열리면서 슬리퍼 끄는 이런 소리가 나고 드디어 이제 할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딕 소설의 이런 세팅들을 가지고 오는데, 다음 주에 읽을 고골 역시도 저희가 이번 주엔 다루지 않겠지만 초상화라는 소설에서 이 살아나는 초상화, 그건 이제 실제 초상화가 있고 이렇게 사람이 기어 나오는 그런 모티브인데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썼던 거죠. 근데 여기도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뿌시킨이 이런 기존에 있었던 이런 낭만적 고딕적 이런 디테일을 이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할머니가 나타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할머니 유령을 보면, 말을 보면 우선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앞서 실제로 살아 계실 때는 딱 한마디, 그것은 농담이었어. 그리고 굉장히 어리버리 하시고 좀 힘도 없으시고 둔하시고 이러신데, 오히려 지금 이 모습은 굉장히 위풍당당하고 말도 되게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또박또박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조금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내용인데 그거를 잘 보시면 어쩔 수 없이 너를 찾아왔는데 너의 부탁을 들어주라는 명령이 떨어졌거든. 명령의 주체는 누굴까요? 자, 그 다음에 3, 7일을 연달아 걸면 이길 테지만 하루에 한 장 이상은 걸지 말아야 하고, 이걸 한 다음에는 완전히 카드에서 손을 뗀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리자베타랑 결혼해주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용서해주겠다라고 이제 크게 3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룻밤에 한 번씩 걸고 3번에 걸쳐서 이제 도박을 한 다음에는 아주 끝내야 된다. 요것은 똠스키가 카드판에서 했던 얘기를 게르만이 할머니의 입을 통해서 반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명령했다라고 돼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명령을 한 사람은 생제르맹이 아닐까. 그 역시도 이제 똠스키의 이야기에서 등장했던 인물인데요.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번, 2번은 들은 얘기. 를 합친 거고요. 세 번째인데 리자와 결혼. 요게 이제 핵심적인데요.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가 보겠지만 백작 부인은 리자의 운명에 별로 관심을 가졌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을 하지도 않았을 것 같거니와, 그 내용에 있어서 리자랑 결혼하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걸 용서해준다. 이것은 이제 아무리 봐도 그 게르만 자신의 뭡니까 열등감, 죄책감, 열등감이 아니라 죄책감, 이런 게 이제 반영된 게 아닌가로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왜 이런 환영을 받을까? 왜 이런 유령이 나왔을까요? 진짜 유령이긴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헷갈리고 헷갈리게끔 이렇게 쓰여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의 힌트는 뭐냐면 게르만은 평소에 술을 먹지 않는다. 근데 이날따라 너무 긴장을 해서 과음을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알코올의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런 환시, 환청, 환각에 시달린 게 아닐까라는 우리가 추정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게르만이 바로 환상의 이제 출처라는 거죠. 해볼 수 있지만 그렇게 읽고 나서 봐도 좀 석연치 않은 게 유령이 나타나는 그 순간을 전후해가지고 창밖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게 누군지 무엇인지 그것도 조금 애매하고 밝혀지지가 않은 상태여서 저의 또 의문을 이제 증폭시키고, 더 핵심적인 것은 바로 비장의 카드입니다. 이게 카드가 안 맞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또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드 얘기를 해야 되는데 371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 본문을 보면은 게르만이 재산을 3배로 3, 7배로 7 늘려서 안정과 독립을 가진 자, 즉 제1인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을 이제 표방합니다. 거기서 아마 371이 나왔겠다, 연상돼서 이런 숫자 조합이 만들어졌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그 놀라운, 좀 살떨리는 이제 그런 대목인데요. 그 소설의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똠스키가 할머니의 비장의 카드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군, 속임수를 썼어, 동화 같은 얘기야, 즉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이 3가지인데요. 이제 체칼린스키 이 도박사가 정직하다라는 게 좀 강조가 되는데, 그래서 속임수의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를 하면 2가지가 남는 거잖아요. 우연의 일치로 371이 됐고, 371이 이제 맞아 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화의 가능성인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연하고 맞아 떨어진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실제 그 카드판 장면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첫날 3을 내서 게르만이 이겼습니다. 2번째 날 7을 내서 또 이겼어요. 3번째 날 이제 마지막 날에 자기도 굉장히 업돼 있고, 그 진짜 모스크바 사교계가 거의 페테르부르크 사교계가 총출동했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다 흥분돼 있습니다. 1을 냈으면 이겼거든요. 1을 냈다고 게르만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게르만이 낸 카드는 1, 에이스가 아니라 뭐였다? 스페이드 퀸이었다. 당신의 퀸은 죽었습니다. 근데 왜 이거 2개를 착각했을까? 닮아서. 근데 여러분 카드를 아시는 분은 더 잘 아실 테고, 저는 카드를 전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이드 킹과 이 에이스 1이 너무 다르게 생겼다는 건 알겠더라고. 근데 이거를 왜 착각했을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착시의 근원이 또 무엇일까? 이러한 우연과 이러한 동화의 근원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물음은 던져볼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답은 없고, 마지막에 이제 게르만은 그 스페이드 퀸을 보면서 할머니가 윙크하는 것 같은 그 착시, 으악하는 그런 이제 공포를 느끼는데, 여기서도 또 한 번 그 살아있을 때는 물이나 다름없었던, 사물이나 다름없었던, 그리고 게르만의 그 총을 보고서 겁나서 이렇게 벌러덩 넘어져서 돌아가시는 그런 약한 할머니가 이 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악마적인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되살아나는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또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죠. 그래서 이건지 저건지 알 수 없는 이 스페이드 여왕의 환상,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조금 덧붙이겠는데요.